할머니, 이 와인 마시면 죽어요. 아이의 외침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해숙의 목숨을 노린 걸까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판자촌 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위로 겨울 냉기가 스며들었죠. 오늘도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지훈의 현실은 달랐어요. 그는 손전등을 켜고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동생 천식약, 아버지 소화제.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었죠. 형, 오늘도 기침 심했어. 12살 동생 지우가 이불 속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새 기침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목이 쉰 게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동생의 이마에 손을 대고 온도를 가늠했어요. 미열이 있었죠. 그는 한숨을 삼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거든요. 판자촌을 벗어나 언덕길을 오르자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층, 넓은 집무실에서 해숙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의 향이 사무실을 채웠죠. 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두 세계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다른 한쪽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계산했습니다. 지우는 배달 일을 마치고 골목길을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옆집 미애 할머니도 기침을 하고 아래층 봉구 아저씨도 피부 트러블을 호소했죠. 이 동네 물이 이상한 것 같아. 냄새도 좀 나고. 골목 어귀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펼쳐진 것은 병원 청구서 덤이었죠.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번 달만 30만 원이 넘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내지?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창밖에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연기가 유난히 짙어 보였죠. 그 시각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는 임원 회의가 한창이었어요. 올해 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회장님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우진 상무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옆에는 사위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환경 관련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나? 해숙이 물었습니다. 순간 우진과 사위가 시선을 교환했어요. 모두 적절히 해결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위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감춰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우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는 알지 못했죠. 저 불빛 너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족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 도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사람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진실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마련이었죠. 지우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매일 늘어나는 약, 나아지지 않는 증상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의심이었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공장 쪽에서 날아온 듯한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코를 찡그렸지만 곧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동네 사람들이 아픈 것, 물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그리고 저 공장.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지우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판자촌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동생의 작은 몸이 기침할 때마다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형, 숨이 안 쉬어져. 지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지우는 재빨리 동생의 등을 두드리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신 후에도 지우의 호흡은 거칠고 불안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식탁 위에 쌓인 병원 청구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어요. 지난달 25만 원, 이번 달 32만 원. 매달 늘어나는 금액이었죠. 그 옆에는 공장 배출물 검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나눠준 자료였어요. 검사표의 숫자들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이 여러 개였어요. 지우는 검사표와 청구서를 번갈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갔습니다. 공장 배출량이 늘어난 시기와 동생의 증상이 악화된 시기가 겹쳤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는데.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골목을 나서자 미애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도 요즘 기침이 잦아졌다고 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지훈아, 너희 엄마도 요즘 안 좋으시다며? 우리 동네 사람들 너무 많이 아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판자촌 곳곳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옆집 아저씨도 오늘은 손등에 붉은 발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장 쪽을 바라보니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죠.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 연기의 색깔을 적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저게 뭔 냄새야? 숨도 못 쉬겠네. 주민 하나가 코를 막으며 투덜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죠. 모두가 생계에 바빴고 큰 회사에 맞서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고층 빌딩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해숙은 각종 상장과 트로피로 가득한 벽면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경 친화 기업상, 지역사회 공헌상, 우수 경영인상, 화려한 수상 경력이 빛났죠.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진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해숙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 상승, 순이익은 30% 증가. 완벽한 성과표였죠. 좋아요.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판자촌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의 현실은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 멀었죠. 지우는 오후 내내 동네를 돌아다니며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공장 뒤편의 배수로에서는 묘한 색깔의 물이 흘러나왔어요. 회색빛에 가까운 액체가 게울로 흘러들어갔죠. 그는 사진을 찍고 수첩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갑자기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중년의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지우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의심은 더욱 커졌죠. 저녁 무렵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그 무리에 섞여들었어요. 우리 애도 요즘 피부병이 생겼어. 병원 가니까 원인을 모르겠대. 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어요.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 만성 기침, 두통, 소화불량. 증상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때문 아닐까? 거기서 나오는 연기랑 물이 이상해.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워했던 말이었죠. 증거가 있어야 뭘 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든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 그렇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수첩을 펼쳐놓고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 연기 배출 시간, 배수로의 색깔 변화, 주민들의 증상 발생 시기. 하나씩 연결해보니 점점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공장의 야간 가동이 늘어난 시점부터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판자촌 쪽으로 불 때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지훈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형, 또 아파. 지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수첩을 덮고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지우는 동생을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지우는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죠.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증거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공장과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 그것을 밝혀내야 했죠. 멀리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지우는 볼 수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이 동네를,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진실을.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밤새 기침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단순히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동생이 죽어.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손에 든 약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죠. 아무리 약을 먹여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어요.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배달 일을 마치고 공장 주변을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배수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물의 색깔은 여전히 이상했죠. 맑아야 할 개울물이 탁하고 기름진 막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여러 각도에서 배수구를 흘러나오는 물을, 주변 토양의 변색된 부분을 담았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어요. 점심시간, 지우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지도책을 펼쳐놓고 공장의 위치와 배수 시설을 확인했어요. 지도 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가며 물의 흐름을 추적했죠.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어디로 흐르는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흘러가고 결국 우리 동네 식수원이랑 연결되네.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판자촌 주민들이 쓰는 물이 오염된 물과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는 지도를 사진으로 찍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봉구 아저씨가 택배 상자를 가득 실은 오토바이로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코믹 캐릭터였죠. 항상 밝고 어눌한 말투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훈아, 너 요즘 공장 쪽 자주 가더라? 뭐 하는 거야? 봉구가 헬멧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공장이 우리 동네 사람들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봉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도 이상한 거 봤어. 저번 주에 공장 정문으로 택배 배달 갔는데 쓰레기장에 드럼통이 엄청 많더라고. 빨간 라벨 붙은 거. 위험물 표시 있었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게 밤에 몰래 버려진 것 같더라고. 경비가 막 당황하면서 나보고 빨리 가라고 했거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혹시 그 라벨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봉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화학약품 이름이었던 것 같아. 영어로 막 길게 써 있었어. 작은 단서였지만 충분했어요. 지훈은 봉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드럼통, 빨간 라벨, 위험물.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연결고리를 찾았죠. 그 시각 고층 빌딩 임원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우진과 사위가 양옆에 자리했어요. 최근 환경단체에서 우리 공장 조사하겠다는 소식 들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걸 막아야죠. 우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없어요.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적당히 처리하면 돼. 해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와 회사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언론에 나가면 안 돼요. 해숙의 지시는 분명했어요. 우진과 사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죠. 지우는 저녁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의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가다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기침 시작하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석 달쯤 됐나? 그때부터 공장에서 냄새가 심해지더라고. 특히 밤에. 밤이요? 그래, 밤 10시쯤 되면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래. 할머니의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지우는 수첩에 적으며 패턴을 찾아냈어요. 공장이 야간에 불법 배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할머니, 혹시 다른 분들도 같은 시간에 냄새 맡으셨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물어볼게. 근데 너 혼자 이거 다 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사진들, 지도, 메모, 주민증언. 하나씩 벽에 붙여가며 전체 그림을 만들었어요. 점점 명확해지는 진실이 있었죠. 공장은 낮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척하면서 밤에 몰래 폐수와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염물질이 판자촌의 식수원과 공기를 더럽히고 주민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이게 원인이야. 지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분류하며 폴더를 만들었죠. 언젠가 이 자료들이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우가 또다시 기침을 시작했어요. 지우는 동생 곁으로 가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동생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형이 꼭 해결할게. 지우는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죠. 시간은 밤 11시. 할머니가 말한 시간대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이었죠. 지우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욕망이 더 컸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지우는 다음날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을 일찍 마치고 공장 주변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공장 담장 옆 골목길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녹슨 철판 사이로 좁은 통로가 이어졌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죠. 발밑에서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담장 틈새로 공장 내부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커다란 탱크들과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 아래쪽으로 검은색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증거야. 그는 속삭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선명하게 담아냈죠.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의 색깔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지우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진은 왜 찍어? 경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기 길 찾다가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당장 그 사진 지워. 경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경비의 손이 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지우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뒤에서 경비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리는 저절로 움직였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자 그제야 속도를 늦췄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경비는 쫓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공장 쪽에서는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험이 시작된 거예요. 점심 무렵 지우는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을 사려는데 미애 할머니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큰 손짓으로 지훈을 불렀죠. 지훈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지훈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미애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수다쟁이였어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었죠. 옛날에 말이야. 이 동네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어. 물이 엄청 맑고 좋았지. 할머니는 과장된 손동작으로 우물의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지우는 시간이 아까웠지만 참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우물물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그 물 먹고 배탈 나고 그랬지.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지훈이 문득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글쎄, 한 5년 전? 아니다, 6년 전인가. 그때 저 공장이 생기고 나서부터였어.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속삭이듯 말했어요. 공장 사람들이 밤마다 트럭으로 뭔가를 실어 날랐거든. 큰 통 같은 거. 내가 잠 못 자고 창문으로 봤어. 근데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악취가 진동했지.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어요. 할머니, 그 트럭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나세요? 산 쪽으로 갔어. 저 뒤쪽 산 말이야. 거기 폐광산이 있거든. 아마 거기다 버렸나 봐.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지만 지우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폐광산? 그곳에 가봐야 했어요. 오후가 되자 지우는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낡은 폐광산 입구가 나타났어요. 출입금지 표지판이 삐뚤게 세워져 있었죠. 주변을 살펴보니 최근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드럼통 몇 개가 덤불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찍었죠. 드럼통에는 빨간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화학물질 이름과 위험 표시가 선명했어요. 지우는 라벨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주변 환경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덤불 뒤로 숨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폐광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까 봤던 경비였어요. 지우는 숨을 죽였죠. 요즘 이 근처에 수상한 놈이 돌아다닌다더라. 조심해야 해. 경비가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회사에서 단속 나왔다는데 증거 남기면 안 돼. 여기 있는 거 다 치워야 해. 두 사람은 드럼통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덤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잠시 후 남자들이 떠나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몇 개의 드럼통은 덤불 깊숙이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우는 그것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증거는 점점 쌓이고 있었지만 위험도 커지고 있었죠. 공장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들도 뭔가 감추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배수구의 폐수, 드럼통의 라벨, 폐광산의 불법 투기 현장.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형, 오늘 또 공장 갔어? 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동생을 돌아보며 씩 웃었어요. 응, 걱정 마. 형이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경비가 자신을 알아봤어요. 공장 측에서도 경계를 시작했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건 이제 자신의 사명처럼 느껴졌죠. 수첩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장소, 목격한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백업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USB에도 저장했죠. 만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우는 그 냄새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조사는 점점 깊어졌지만 동시에 장벽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공장 주변의 경비가 2배로 늘어났어요. 담장 곳곳에 CCTV도 추가로 설치됐죠. 이제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졌네. 지우는 멀리서 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증거는 더 필요했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날 오후 지우는 공장 정문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공장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귀를 기울였죠. 요즘 위에서 난리야. 환경조사 나온다고 증거 다 없애래. 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밤 근무조한테 특별 수당 준다더라.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훈의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고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죠. 하지만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경비는 삼엄하고 CCTV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지훈 앞을 가로막았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손님, 잠깐만요. 요즘 이 근처에서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비서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 배달일하는데 이 근처가 구역이라서요. 그러세요? 그럼 배달 차량은 어디 있죠? 비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은 배달 일이 없는 날이었죠.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냥 점심 먹으러 왔고요. 이상하네요. 쉬는 날인데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식당인데. 비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등 뒤로 비서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죠. 완전히 찍혔어.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공장 측에서는 그를 완전히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죠. 동네로 돌아오니 골목 어귀에서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지훈아, 내가 요즘 공장 때문에 돌아다닌다며? 한 아저씨가 불편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공장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 같아서요. 그만둬.
쓸데없는 짓이야. 아저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공장이 우리한테 일자리도 주고 그러는데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만 손해야. 조용히 살아. 지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아프면서도 왜 참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동생이 매일 밤 기침하고 할머니들도 다 아프잖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래도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함부로 큰 회사 건드렸다간 소송당해.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부는 지훈을 무모하다고 비난했고, 일부는 그냥 침묵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지훈이가 용감한 거야. 누군가는 해야지. 그때 미애 할머니가 지훈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어요. 지훈은 외로움을 느꼈죠. 싸움은 생각보다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층 빌딩 회장실에서 해숙은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감사팀이 작성한 문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해숙의 손이 멈췄죠. 이게 뭐예요? 해숙이 우진을 불러 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이미 조치했고요. 일시적이라고? 여기 보니까 몇 달째 계속된 것 같은데요. 해숙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우진은 당황하며 말을 이었어요. 측정 장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정상 범위 아닙니다. 해숙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판자촌이 있었죠. 혹시 정말로 자신의 공장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확실한 거죠? 해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는 항상 법규를 준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들, 명예로운 지위, 사회적 평판, 모든 게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보고서는 외부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완전히 봉인하세요. 해숙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챙겼어요. 해숙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방 안을 서성였어요. 벽에 붙은 자료들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경비는 삼엄하고 주민들은 등을 돌렸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환경단체나 언론에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동생 지우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우는 동생 방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어요. 지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형,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위험하지 않아?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형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혼자서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게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하고 공장 측은 증거를 없애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 없는 익명의 편지였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죠. 더 이상 참견하지 마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짧은 협박 문구였습니다. 지훈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공장 측에서 보낸 게 분명했죠. 이제 단순한 경고를 넘어 직접적인 위협이 들어온 겁니다. 지훈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지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외적으로는 공장의 보호막이 경고했고, 내적으로는 주민들의 냉대와 자신의 한계가 부딪혔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의 기침소리, 할머니들의 고통,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고, 혼자가 아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의심과 불신만 쌓이고 진실은 더욱 깊숙이 숨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세상이 등을 돌려도, 설령 위험이 다가와도 진실만은 밝혀낼 거예요. 회장의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앞 게시판에는 축하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지우는 그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죠. 오는 토요일 오후 6시 본사 대연회장. 지훈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큰 행사가 있다면 경비도 분산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뭔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죠.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지훈은 공장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과연 평소보다 경비가 느슨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본사 건물 쪽으로 이동했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공장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사무동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죠. 지우는 담장을 타고 넘어가려다 작은 철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잠그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운이 좋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사무동 쪽으로 다가갔죠. 건물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지우는 몸을 낮추고 창문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회장 생일인데 정말 괜찮겠어?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듯 떨리는 어조였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노인네가 회사를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건데. 사위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죠. 근데 진짜 그 방법이 통할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죠. 와인에 타면 몰라. 평소에도 혈압약 먹잖아. 조금만 과하면 자연스럽게 쓰러져. 그럼 우리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사위의 말에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회장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와인에 무언가를 타서 환경 문제도 덮을 수 있고, 당연하지. 회장만 없으면 다 내 맘대로야. 그 판자촌 따위 밀어버리면 그만이고, 증거 이미 다 없앴어. 걱정 마. 사위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죠. 근데 그 판자촌의 말이야. 요즘 계속 기웃거린다며? 우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깟 놈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야. 생각보다 끈질기긴 한데 어차피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오늘 일 끝나면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정리라니 무슨? 원하면 사고로 만들 수도 있지. 판자촌에서 불이라도 나면 모를 일이고. 어차피 거기 철거 예정 구역이잖아.
사위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와인은 언제 줄 건데? 축하 건배할 때 내가 직접 따라줄 거야. 특별한 와인이라고 하면서 평소 드시던 약이랑 섞이면 바로 효과 나타나. 흔적은 안 남겠지? 그러니까 자연사로 보이는 거잖아. 나이도 있고 혈압도 높으시니까. 완벽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지우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그럼 일단 행사장으로 가자. 늦으면 이상하게 보여.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사무동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이 나왔죠. 지우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지우는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손에 든 스마트폰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단순히 환경 오염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살인 계획의 증거였죠. 훨씬 더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어디가 안전한가? 그들은 이미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뛰어가며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녹음 하나뿐이었죠. 믿어줄까? 게다가 회장의 생일 파티는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와인을 마시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파티장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죠. 그때 지훈의 눈에 봉구 아저씨의 택배 오토바이가 보였습니다. 봉구는 공장에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훈은 봉구의 집으로 달려갔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봉구는 당황하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지훈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봉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봉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진짜야? 저 사람들이 정말? 진짜예요. 지금 파티장에서 회장님한테 와인 줄 거예요. 막아야 해요. 봉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모습과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알았어. 근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해?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가려면 초대장이 필요했어요. 경비도 삼엄할 거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일단 가봐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화려한 조명과 함께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지훈과 봉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 출입구를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케이터링 업체 사람들이 음식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아.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비가 다가왔어요.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장은 지금 저 안에서 죽음의 와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이 유일한 무기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증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우는 절망과 조급함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기였어요. 지훈과 봉구는 경비의 시선을 피해 건물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훈의 손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단 하나의 증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제야 실감했죠. 아저씨,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이거 살인 미수잖아요. 봉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신고해봤자 믿어줄까요? 녹음 하나 가지고. 게다가 파티는 이미 시작됐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봉구의 물음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증거는 있지만 방법이 없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경찰도 즉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 며칠 밤을 새우며 관찰한 것들,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낸 자료들. 그 모든 게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조직에 맞서려 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멈췄어야 했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포기했어야 했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기침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지우.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 판자촌 사람들의 병든 모습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멈출 순 없었어요. 아니야. 난 제대로 하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다시 결연함이 돌아왔어요. 이 녹음은 단순히 회장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었죠. 판자촌 전체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야 해요. 직접 회장님께 들려드려야 해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봉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데? 지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케이터링 트럭이 계속 오가고 있었어요.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죠. 일단 시도해 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은 케이터링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트럭 뒤편에 여분의 옷들이 걸려 있는 게 보였죠. 그때 연회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숙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죠. 회장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아까 본 내부 보고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축하 공연이 끝나고 우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손에는 고급 와인 병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께 특별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빈티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우진이 와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이 들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다가와 해숙 옆에 섰어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죠. 해숙은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건배하시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위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해숙은 와인잔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환경 민원을 묵살했던 것, 내부 고발을 덮었던 것, 이익을 위해 눈 감았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잠깐만요. 해숙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와인, 누가 준비한 거죠?
해숙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진과 사위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미세한 동요였지만 해숙은 놓치지 않았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사위가 당황하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상하네요. 평소에 제가 이 와인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진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죠. 해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회피했던 진실들, 외면했던 책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제 인생이 뭐였을까요? 해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상을 받고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친 건 아닐까요? 우리 공장 때문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한 대가가 이건가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당황하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조용히 해요. 해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사위에게 강하게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훈과 봉구가 케이터링 직원 복장을 입고 들어오려다 경비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죠. 회장님, 들어보세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해숙은 소란스러운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진실이 담겨 있었죠. 저 사람 들여보내세요. 해숙이 명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사위와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우는 경비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떨렸어요. 이제야 알았죠.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였고 진실을 향한 책임이었어요. 해숙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명예와 부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변화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높은 곳의 회장과 낮은 곳의 청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눈높이에서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는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남루한 차림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죠. 사위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무례한 놈을 왜 들여보내신 겁니까? 당장 내쫓으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해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일단 들어보겠어요. 계속하세요.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 안의 스마트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동생의 얼굴, 할머니들의 고통, 판자촌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판자촌에 사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요즘 다 아파요. 원인을 찾다 보니 회장님 공장이었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을 노려봤죠.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회사는 모든 환경 기준을 준수해. 우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증거 있어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훈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폐수, 불법 투기된 드럼통들, 오염된 식수원. 하나씩 화면을 넘길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녹음 파일로 향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누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거 틀면 다 끝장나. 각오는 했겠지? 지훈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회장 생일인데 정말 괜찮겠어? 우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녹음은 계속됐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노인네가 회사를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건데. 사위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와인에 타면 몰라. 평소에도 혈압약 먹잖아. 조금만 과하면 자연스럽게 쓰러져. 그럼 우리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녹음 속 사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해숙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침묵을 깼죠. 당연하지. 회장만 없으면 다 내 맘대로야. 그 판자촌 따위 밀어버리면 그만이고. 증거 이미 다 없앴어. 사위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사위와 우진을 노려보기 시작했죠. 그깟 놈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야. 오늘 일 끝나면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원하면 사고로 만들 수도 있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지훈은 스마트폰을 꽉 쥐고 서 있었죠. 온몸이 떨렸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무슨 조작이야. 가짜 녹음 만들어서 나를 모함하는 거지.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조작이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 공장 사무동 2층에서 나눈 대화예요. 시간과 장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진이 사위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두 들었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위, 신뢰했던 임원.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이에요? 당신들이 정말? 해숙의 목소리는 깨질 듯 떨렸습니다.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죠. 어머님, 오해예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사위가 변명하려 했지만 해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농담? 내 목숨을 가지고 농담을 했다고? 해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와 우진을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우진이 발버둥 쳤죠. 이거 다 오해야. 회장님,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해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따로 있어요. 지훈이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장의 불법 배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장님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몰래 버려지는 폐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물 마시고 다 아파요. 제 동생도 할머니들도.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 공장에서? 네. 시간, 날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드럼통도 산에 버려진 거 찾았어요. 지훈은 모든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사진들, 메모들, 주민들의 증언까지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해숙의 표정은 더욱 침통해졌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환경 친화 기업상을 받은 회사가 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죠. 봉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흔들며 어눌하게 말했어요. 저도 봤어요. 빨간 라벨 붙은 드럼통. 위험 표시 있었다고요. 봉구의 증언이 더해지자 상황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해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회장님은 알아야 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픈 걸, 공장 때문에 고통받는 걸. 지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할 때 사람은 강해지는 법이었죠. 갑자기 미애 할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판자촌 주민들도 함께였어요. 지훈을 찾아온 거였죠. 우리 동네 애들 다 아파요. 기침하고 토하고. 이거 누가 책임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연회장과 남루한 주민들의 대비가 선명했죠. 해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진실이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것을 조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해숙의 선언이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죠. 봉구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해냈어, 지훈아. 봉구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자촌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사위와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그들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죠.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사위와 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사위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죠.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사위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살인 미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진도 함께 수갑이 채워졌죠.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진이 해숙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위가 끌려가면서 지훈을 노려봤어요.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내 때문이야. 내가 다 망쳐놨어. 내 가족도 가만 안 둘 거야.
사위의 협박에 지우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다 드러났으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비명처럼 웃으며 끌려나갔어요. 우진도 고개를 떨구고 따라갔죠. 화려했던 권력의 중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손님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죠. 해숙은 단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기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불법 배출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해숙을 향했죠.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실 건가요?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위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한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질문들이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해숙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대답하세요. 한 기자가 다그쳤습니다. 해숙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참았죠. 제가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우리 공장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들의 아픔을 외면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처음 대중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환경 친화 기업상, 지역 사회 공헌상,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지역 주민들을 병들게 만들면서 해숙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판자촌 주민들을 향해 걸어갔죠. 미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이 새겨져 있었어요. 해숙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진 않겠지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회장이 남루한 할머니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해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손주가 매일 밤 기침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돈으로는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치료비, 이주비, 환경 정화. 회사를 다 팔아서라도. 해숙의 다짐이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깜짝 놀라 수군거렸어요. 회사를 판다니. 하지만 해숙의 결심은 확고했죠.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해숙과 눈을 마주쳤어요. 회장님,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숨 쉬고, 물 마시고, 아프지 않게. 지훈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지훈의 동생이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 해숙은 지우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공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12살입니다. 천식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요. 해숙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숙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해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연회장 전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참회와 용서의 자리가 되었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해숙은 신경 쓰지 않았죠. 봉구가 한쪽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노와 배신의 밤이 서서히 화해의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었죠. 내일부터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해숙이 선언했습니다. 임원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한 임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익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것들. 해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권력의 사용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판자촌 주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커졌어요.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죠. 지우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봉구가 그를 부축했어요.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해숙은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강했죠.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보상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해숙의 선언이 끝나자 연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어요. 축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죠. 권력의 중심은 완전히 흔들렸고 오래된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약속이 싹트고 있었어요. 진실과 책임, 그리고 변화의 약속이었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죠. 공장 연기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랬을까? 절정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서서히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더 이상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거였죠. 대신 환경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숙은 약속을 지켰어요. 사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과했죠. 카메라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함 대신 진솔함이 있었어요. 저는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판자촌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발표했어요. 피해 주민 전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임시 이주 지원금, 환경 정화 완료 시까지 생활 보조금. 숫자로 따지면 수백억 원 규모였죠. 회사 이사회는 전면 재구성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투명한 경영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해숙의 선언은 계속됐어요. 환경 감시 시스템 도입, 주민 참여 감독위원회 구성, 정기적인 배출물 검사 공개.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을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숙은 직접 판자촌을 찾았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작은 차를 몰고 왔어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주민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회장님이 왜 여기 오셨어요? 미애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해숙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직접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해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주민들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어요.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죠. 병원비 지원 확인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해요. 제한 없이 치료받으세요.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해숙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사과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지훈의 집 앞에 섰을 때 해숙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훈이 나왔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해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해숙은 개의치 않았죠.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해숙은 아이 곁에 앉았죠. 지우야, 이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야. 해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해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형, 이제 숨쉬기 편해질까? 지우가 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곧 뛰어놀 수도 있을 거야. 해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건넸어요. 이건 장학금 신청서예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더 배워야 세상이 바뀌니까.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한테 왜 이런 걸?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두려워도 진실을 말했죠.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야 해요. 해숙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꿈꿨던 대학 진학의 기회였죠. 한 달이 지나자 판자촌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정화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고 새 흙을 채웠죠. 배수로를 완전히 교체하고 식수원을 정비했습니다. 주민들은 임시 거주지로 이주했어요. 깨끗한 아파트였죠. 비록 임시지만 따뜻한 물이 나오고 보일러가 작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미애 할머니는 새 집에서 기뻐하며 빨래를 널었어요. 야, 여기 물 진짜 맑다. 냄새도 안 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봉구도 옆집에 이사와서 매일 놀러 왔어요. 할머니, 여긴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계단 안 올라가도 돼요. 봉구의 어눌한 말투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였죠. 지우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환경성 천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오염된 공기 때문에 생긴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해숙은 회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부패한 임원들을 교체하고 환경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영입했어요. 공장 시스템도 전면 재설계했죠.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배출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해숙은 주민 설명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판자촌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지훈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정말 믿어도 될까요? 한 주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주민 대표들이 직접 공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판자촌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밀어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친환경 주거 단지였죠. 해수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해수계 약속이었어요.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는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환경공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었죠.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 형, 대학 가면 뭐 배울 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기침이 많이 줄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환경을 지키는 방법. 그래서 너 같은 애들이 아프지 않게. 지훈의 대답에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형제의 미래에 희망이 보였어요. 어느 가을날 해숙과 지우는 정화 작업이 완료된 개울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물이 맑아져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죠. 고마워요. 진심으로.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물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의 사람과 낮은 곳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같은 눈높이에서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어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개울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깨끗한 빛이었죠. 판자촌 골목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소리 대신 웃음소리.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새로운 세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었죠.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의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